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RNA 특강 쓰신 송기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제는 DNA에서 RNA로 분자 생물학의 혁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띠지에는 요 카피 좋네요. DNA만 아는 당신을 위한 첫 번째 RNA 입문서. 미래는 RNA에 달려있다. 그건 좀 약간 과장된. 이건 잘 모르겠고. 그건 출판사에서 뽑은 카피입니다. 근데 DNA만 아는 당신을 위한이라는 말에서 DNA도 모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DNA는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RNA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데 하지만 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잖아요. 이 RNA 특강이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들을 검색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NA 정도는 좀 아는. 그리고 네. 이게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저 품질 보장은 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RNA 입문서라는 거는 사실입니까? RNA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책은 처음 나온 거예요. RNA 책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 이것도 과장이네. 첫 번째 RNA 입문서는. 그 입문서는 아니에요. 입문서는 처음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추천사 쓰신 김민내리 교수님도 책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 또 뭐 최근에도 그 국내 한 과학자가 작년인가 RNA 제목이 있는 책을 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입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네,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RNA 입문서는 송기원 선생님의 RNA 특강이 최초라고 해도 저는 뭐 과장되거나 거짓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교양 시민을 위한 RNA 이야기 뭐 이런 정도의 컨셉으로는 최초의 책이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세트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 세트? 이게 송기원 선생님께서 그 사이언스 북스에서 송기원의 생명공부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거든요. 17가지 질문으로 푸는 생명과학 입문. 그것도 몇 달 전에 나왔는데 그게 일종의 개정판 같은 개정판이죠.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저 첫 번째는 언제 몇 년 전입니까? 2014년인가 네. 로도스에서 생명이라고 나왔었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로도스 출판사에서 뭐 2014년에 이제 내셨던 책인데 이제 그 책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분야의 특성상 또 10년 지나면 다 바뀌니까 새로 정리해서. 근데 사실 생명은 그 막 최신 과학 이론을 넣었다라기보다는 생명 현상의 과학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과학 고전으로서의 좀 격조나 품격이 있는 책인데 그 송기원의 생명 공부를 읽고 나서 RNA 특강을 읽고 그리고 포스트 게놈 시대를 읽으면 이게 세트가 딱 연결이 되는. 순서가 그렇게 읽는 게 제일 적당합니까? 제가 읽었던 감으로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아니면 생명 공부를 제일 먼저 읽고 그다음에 포스트 게놈 시대를 읽고 그다음에 RNA 특강을 읽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댓글 조금만 소개할까요? 네. 엘리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느껴지는 친필 쌓인 메시지가 최근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은 소중하게 두고 새로 한 권을 사서 그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 때문에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저처럼 한국 여행 계획이 없어도 한국어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하루를 기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해외에서도 얼른 판매되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네, 엘린님 책 받으셨군요. 그 어떤 분이 그 사인을 직접 일일이 이렇게 받는 사람 이름 써가지고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당황 혹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댓글 주셨던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인본을 드린다고 했지 받는 사람 이름까지 써서 준다는
약속은 안 했으니까. 내 개인 정보가 이렇게 생각하셨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 100권 쌓아놓고 그냥 저자 이름만 쭉 써가지고는 네. 다 그냥 뿌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받는 분 이름을 써서 네, 보내드렸으니까. JYP가 생각보다 자기 책 파는 거에 진심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돼야 되겠어? 이렇게 받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헤아려주는 세심한 성격이다. 뭐 자상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런 걸로 하시죠, 그럼. 네, RNA 특강 이번 주에는 읽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당히 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죠. 이게 실용적으로 네. 이 RNA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새 이제 어떤 결과물을 우리 인생에 인류에 네. 도움되는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은 더 재밌을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독자들이 호기심 느끼는 것 중에서 암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신 이야기는 워낙에 코로나 기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잘 몰라도 그건 뭔가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 치료에는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백신이 정말 예외적으로 획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기초 기술들은 사실은 암 치료나 암 백신 만들려고 사실은 준비하는 원래 과정에서 그 RNA, mRNA를 가지고 이거 mRNA인데 이거가 이제 DNA에서 읽어낸 정보를 보통 우리가 RNA인데 그중에 메신저다, DNA에 대한 메신저다 해서 mRN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NA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암 치료제로 mRNA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암 백신으로 mRNA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백신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 몸으로 증명을 하게 됐죠. 사실 이 mRNA 백신이 고양이에서 아마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고양이랑 개에서 아마 했는데 그때 백신 효과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아주 급격하게 코로나 백신으로 성공해서 우리가 몸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뭐냐면 암을 만드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전 정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전 정보, 특히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외부에서 신호를 받는 거를 조절하는 요런 데 관련되는 유전자들 아니면 또 DNA가 고장 났을 때 그걸 복구하는 유전자들. 그다음에 이제 세포가 노화되거나 뭐 필요 없어지면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세포의 사멸 과정에 관련된 유전자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변이가 생겨서 기능을 잘 못하게 되거나 기능이 막 항진되거나 이러면 이제 하나 유전자가 잘못됐다 그래서 암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많은 이런 관련 유전자들의 변이가 축적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세포가 암이라는 게 결국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막 자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세포가 막 하고 자라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암 세포는 정상 세포랑 비교했을 때 발현하는 변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가 발현돼도 정상이랑 달라지겠죠. 변이가 생겼을 거니까. 그리고 변이가 생긴 여러 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이랑 다르게 변이되어 있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변이되어 있던 유전자를 전부 다 백신으로 치료법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암세포에서 이제 발현이 확실히 두드러지면서 변이가 확 되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면역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이인 경우를 골라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똑같이 그 코로나 백신처럼 몸 안에 넣어주면 우리 이 몸에서 이제 그 1차 면역 세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지상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제가 쉽게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처음에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없는 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련되는 이제 면역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보통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소 정상적인 몸에 없는 것들은 다 집어가지고 나 이런 이상한 게 우리 몸에 들어왔어 하고 막 다 밖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그런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제 얘가 암세포에 잘 보이는 변형된 부분을 우리가 mRNA로 넣어주면 그 mRNA가 성공적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발현이 되면 걔가 이제 좀 정상이랑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막 그러면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몸이 그걸 보고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항체가 몸에서 일단 만들어지면 그런 이상한 변이 단백질을 발현하는 건 암세포밖에 없으니까 암세포로 가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한 변형된 단백질을 발현하는 암세포에만 발현이 되니까 그 암세포를 타겟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우리가 지금 암 치료법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방사선 치료도 있고 화학 치료도 있고 최근에는 면역세포 치료도 있는데 이 세 개의 방법 다 문제가 뭐냐면 암세포만 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방법이 작동을 하면 암세포에서만 변형이 돼서 발현이 되는 그런 변형 단백질을 타겟을 만드는 mRNA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암세포 특이적으로 그 세포를 죽이는 그런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거기도 면역 반응이 등장을 하고 아까 항체를 만든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럼 면역 치료제라고 요즘 이미 팔리고 있는 것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어가 뭐라 그러죠? 암 백신? 그러니까 그것도 암 치료법이고. 암 치료법. 이거는 치료법이고 암 백신은 나아가서 뭐냐면 이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암에는 어떤 유전자가 많이 이제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됐을 때 어떤 형이 많이 환자들에서 나타났더라. 뭐 아니면 뭐 췌장암에는 뭐가 많이 나타났더라. 이런 데이터가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변이가 많이 심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백질에 대한 메신저 RNA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진짜 백신이 된 아직 암이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투입을 하면 이제 그거를 항체를 다 만들어 갖고 있다가 이제 뭔가 몸에 있는 세포 중에 뭐가 잘못돼서 그런 변이 단백질을 말하면 만들 때 사람들이 흔히 생기는 뭐 위암이든 뭐 피부암이든 뭐 한 30개쯤 세트로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RNA 그 위암 중에도 가장 흔한 패턴의 유전자 변이를 미리 쫙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암세포가 한두 개 딱 생기면은 바로 가서 할 수 있게 가서 딱 없애버리는 이런 그렇게 방식. 미리 그 변형 단백질에 대한 mRNA를 주사로 맞는 게 암 백신 개념이고. 그러니까 암세포에 그 변형된 단백질 조각들을 미리 몸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발현되도록. 그러면은 그걸 항체가 인식한 다음에 비슷한 게 그 몸에서 생기려고 하면은 저거 지난번에 내가 먹어봤던 건데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없애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뭐 30개 세트라고 했는데 그럼 그 30개 세트에 없는 새로운 암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혹은 거죠. 똑같이 위암이지만 그 위암에 그 변형되는 그 변이를 한 5가지쯤을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게 또 생겨서 암세포 이러면은 그 백신은 효과가 그러니까 백신은 없는 어느 백신이라 100% 효과가 있는 백신은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백신을 맞더라도 또 생길 수 있는데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이제 그 치료용으로 치료법으로도 쓰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첫 번째는 백신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마다 사실은 암세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를 암 치료 백신이라는 용어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저는 그냥 mRNA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mRNA 암 치료법.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뭐 화학 치료, 뭐 방사선 치료, 뭐 네. 면역 치료 이렇게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는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네, 예. 이제 암 치료 백신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네. 이제 일부에서 쓰는데, 근데 mRNA 암 치료법은 너무 복잡하고 그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럼 그거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mRNA 테라피라고 그러는데 네. 예, mRNA 예, 테라피. 예, 그때 뭐 그런 용어를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여튼 뭔가 그런 제품들이 식의 나오면 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죠. 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존의 지금 면역 치료제는 그럼 어떤 건지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될 면역 것 같아요. 치료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면역 치료제는 그냥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여 가지고 그런 게 높아지면은 암 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치료법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면역 치료법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는 요새 얘기하는 CAR-T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유전체를 변형시키는 그런 방법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꺼내서 환자의 면역 세포를 꺼내서 암 세포를 잘 공격하게끔 그 유전 정보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거는 mRNA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는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미 암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암 세포를 꺼내 네. 추출해가지고 이 이상한 놈들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항체 비슷한 거를 외부에서 막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어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설명하면 아니요.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떤 어떻게 면역 치료, CAR-T 뭐 이런 거? CAR-T는 면역 세포를 꺼내서 네. CAR-T도 있고 뭐 요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를 꺼내는데 사실 몸에서 꺼낼 수 있는 세포가 면역 세포밖에 없거든요. 피에서 여기 피부에 있는 세포를 어떻게 꺼내겠어요? 네. 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리고 다행히 면역 세포들은 다 피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꺼낼 수가 있으니까 꺼내서 암 세포를 잘 공격하게끔 유전 정보를 바꿔서 면역 세포의 유전 정보를 바꿔서 다시 집어넣어서 면역 세포를 잘 공격하게끔 그때 어떤 암 세포를 잘 공격하는 것인가를 그거는 이제 그 환자의 맞춰가지고 맞춰서 해야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는 거예요. CAR-T라는 것도 일종의 개인 맞춤형 의학이긴 한데 일종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 맞춤형이고 개인 맞춤형 의학인데 CAR-T가 눈물의 여왕에서 나왔던 그 CAR-T예요. 그 CAR-T입니다.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여주인공이 제가 김지원 네. 제가 이제 그걸 딱 그 CAR-T가 드라마를 이렇게 나왔어요. CAR-T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뇌종양 되게 희귀한 뇌종양을 살았어? CAR-T로 치료하는. 뭐 거기선 사는 걸로 나와. 아 근데 거기서는 CAR-T로 CAR-T로 치료는 안 치료한 해요. 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독일까지 가서 CAR-T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해. 아 그래요. 근데 제가 CAR-T까지 나오는 걸 보고 야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구나 그런 걸 딱 느꼈죠. 그 드라마 작가들이 그 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드라마 작가님이 JYP보다 CAR-T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가 CAR-T도 그렇고 뭐 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개인 맞춤형 치료고 이게 세포에서 그 몸에서 빼가지고 그거를 왜 돈이 이렇게 그걸 조작하는 것도 힘들고 많은 세포를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완전한 무균 상태에서 이런 모든 실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mRNA 암 치료법이라는 거는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까? 비용이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예.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mRNA 백신 우리 다 코로나 때 맞아봤잖아요. 그 mRNA를 그 세포에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암인지 어떤 유전자 변인지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것도 요즘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별로 안 않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암 조직을 꺼내서 암 세포를 요새 그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 심지어 싱글 세포에서도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싱글 셀 RNA-seq이라 해서 하나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풀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정상보다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인류가 이제
뭐 오랫동안 네.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뭐 암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네, 네. 10년 안에 뭐 30년 안에 극복한다 이러고. 저는 암은 정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암은 노화 과정에서 계속 생기고 단지 우리가 암을 매니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디벨롭하는 거지 암을 뭐 완전히 없앤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지금 이렇게 특정 암들은 뭐 5년 생존율이 뭐 20% 점점 우리가 10% 매니지할 수 있는 질환이 되는 거죠. 옛날에 결핵으로 다 죽었지만 요새는 다 매니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매니지가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암 걸리면은 다들 그냥 몇 년 안 남았구나. 그리고 치료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치료를 했다고 쳐도 5년 생존율이 또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가지고 늘었잖아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암 치료법 그리고 진짜 암 백신? 근데 암 백신은 지금 임상시험 같은 거 해가지고 성과가 있잖아요. 암 백신은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상 정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 뭐 한 5년 안에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 5년 안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오면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이런 거겠죠. 뭐 각 국가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많은 암 그리고 특정한 암 중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걸리는 아니면 아주 그 변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걸리면은 예후가 안 좋은 암 이런 거 먼저 시도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암 덩어리의 공통적인 발현되는 단백질 조각에 대한 단백질.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 RNA 암 백신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선진국 국민들이 성인들도 뭐 지금 맨날 광고하잖아요. 뭐 저 뭐지 이거 그거 이거 뭐지?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백신도 만들고 있어요. 네. 나도 맞았잖아요. 그리고 뭐 폐렴구균 백신, 뭐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거 몇 개씩 맞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형식이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위암 백신, 뭐 폐암 백신, 아니면 섞어서 맞을 수도 있죠. 뭐 백신 4가지 5가지 섞어서 사카 백신, 사카 암 백신, 이런 거, 국가 백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5대암, 뭐 위폐, 간, 뭐 이거 다. 그래서 5대 백신 뭐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그 얼마쯤 하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RNA 백신의 정말 커다란 장점, 그게 뭐 코로나 백신이든 무슨 백신이든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RNA를 우리가 합성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 전에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RNA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DNA 정보만 알면 RNA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쉽게 뭐 주문해갖고 그 키트도 다 팔아요. 메신저 RNA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메신저 RNA를 만드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돈이 안 들고 한 번에 한 200 마이크로그램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200 마이크로그램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 그 RNA 양으로만 보면. 근데 뭔가 그러면 그 화이자 모더나한테 약간 사기당했다는 그런 느낌 든다. 왜? 아니 돈을 너무 그렇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mRNA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책에도 여러 번 썼는데 이 mRNA 백신 뭐 금방 그럼 암 백신이 나올 거냐 뭐 이게 그게 장밋빛이냐 기술적인 그 배리어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현재는 RNA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러냐 연약한 물질이에요. 스테이블하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은 물질이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많은 생명체들이 RNA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계속 만들어서 분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손, 눈물 뭐 이런 모든 몸에서 분비되는데 굉장히 많은 RNA 분해 효소, RNase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 RNase가 잘못해서 이 샘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실험하는 모든 그 초자라고 그러는데 그 유리로 만든 실험 기구들도 다 RNase 프리하게 RNase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일단 다 코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하기가 쉽지 않고 RNA가 몸에 들어와도 금방 다
부숴버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고 그러니까 몸에 들어간 RNA가 실제 세포 실제 기능을 하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게 하기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힘들고 첫 번째는 RNA지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고 DNA는 무조건 굉장히 안정해서 한 번 들어가면 뭐 오래 계속 있는데 그래서 그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그런 걸 그런 거 되게 한 잘한 거죠. 네. 네. 그 RNA가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세포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면역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발현이 돼서 단백질이 돼야지 얘가 네네. 무슨 거기에 대한 뭐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단백질이 되는 게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RNA는 핵산인데 거기 차지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차지가 있는 것들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 해요. 어쨌든 차지 그 전기 네네. 이게 마이너스가 네. 쭉 있거든요. 있기도 할 뿐더러 더 쉽게 말하면 RNA는 너무 연약하고 세포복은 세포 딱딱해서 아니야 딱딱하진 않는데 지방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물을 싫어하는 역시 부분인데 과학자시네. 비유를 싫어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비유를 해도 딱딱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세포막에 가장 생명 자, 그럼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예, 그럼 예. 아니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으면 지금 제이아피가 계속 공격하는데도 안 먹게 하나도. 유산균을 먹으면 장까지 안 가니까 네. 장까지 가려면 캡슐 캡슐을 씌워 캡슐. 이런 거 비슷한 예, 이거 맞아요. 차라리 이거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요, 얘네들이. 네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로. 기름으로 캡슐을 예, 씌워가지고 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포막과 비슷한 성분으로 싸줘야 되는 그 기름으로 RNA를 포장하는 기술 만드신 분도 노벨상 탔죠. 그럴 거예요. 화학상 네, 탔을 네. 거예요. 예, LMP라고. 근데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또 세포 안에서 제대로 또 이렇게 또 발현이 돼야 발현이 되잖아요. 돼야 그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저 약간 이제 이율배반적으로 네. 들릴 수도 있는데 RNA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백질 만들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건 세포 밖에서 만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키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뭐 먹거나 여기 안에 주사를 한다고 근데 그래서 세포 밖에서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불안정하고 맨날 RNA는 막 잘 상한다면서요. 뭐 아니, 잘 깨지고 잘 분해되죠. 깨진다고 분해되고.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지 사람아 지금 쉰다고는 안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조심을 하면 RNA를 만들게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잘 만들 수 있게 이미 회사들에서 그런 키트를 다 만들어서 네네. 팔고 그게 아주 비싸진 않아요. 그 저 생화학 실험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RNA가 보이지도 않고 네.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일단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죠. 뭐 당연히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DNA도 눈에 안 보여요. 네. RNA도 안 보이고 네. 단백질도 안 보여요. 네. 그 단백질은 그래도 많이 만들면 고기처럼 그러면 이렇게 에그러게이션이 된 걔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형태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얘는 기능을 못하는 상태. 저 인공 고기 만드는 기술은 다른 겁니까? 아 그러면? 꿀잼. 아 그거 다른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건 그건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단백질이 네. 변형이 되면서 물에 안 약간 녹게 되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정이지. 아니에요. 아니요. 대체육이 되면 우리가 먹을 수는 있죠. 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육이 되면 대체육도 단백질이 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단백질도 mRNA를 넣어서 단백질이 만드는 중요한 게 거냐? 아니라 단백질이지 단백질. 그러니까 농도가 되게 높아서 얘는 녹을 필요가 없는데 생체에서 기능을 하려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기능을 아니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먹을 때는 상관없어요. 제가 질문한 건 대체육 같은 거를 만들 때도 그 mRNA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니까 거냐? mRNA를 안 하고 그때는 아예 DNA를 집어넣죠. DNA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DNA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아니 PD 나보다 더 모르면서 되게 비웃는 지금 표정인데? 아니 근데 꿀잼이야. 재밌어. 근데 mRNA의 좋은 점이 사실 또 잠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DNA는 그래서 GMO 같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는 게 한 번 넣으면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네. 근데 RNA는 집어넣어도 몸에서 발현되는 어떤 RNA도 계속 영생을 누리는 RNA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기능을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백신 괴담이 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괴담이 뭐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있었을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백신이었으니까. 네네. 일단은 확률이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세포 안으로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거의 1인당 제가 듣기로는 거의 1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분자 수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RNA 분자가 그래서 그게 참 그런 게 그 독일의 큐어백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양을 줄였더니 또 효과가 잘 안 나가지고 백신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더나나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에 승부를 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양을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모더나 백신이 훨씬 더 확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작용 같은 게. 그게 이제 이것도 어쨌거나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질이잖아요. 네. 많은 물질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몸은 일단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 염증 반응 때문에 아마 부작용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너무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몸에 쌓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뭔가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게 뭔가 남아가지고 무슨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갔으니까 염증 반응이 심했었을 가능성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양을 줄이면서 넣어주는 mRNA 양을 줄이면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이 기술이 얼마나 아까 암 백신 뭐 아니면 암 치료 이게 성공하려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들어가게 해야 되고 양을 적게 써야 될 수 있고. 근데 일단 물꼬는 텄으니까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있겠네요. 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지금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 발휘해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암 치료 백신 뭐 암 예방 백신 이런 거를 넘어서 가령 이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탈모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머리를 빠지게 하는 그 유전자를 좀 방해하는 머리를 빠지게 하는 물질을 방해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탈모 예방이나 치료제도 mRNA를 넣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겠느냐.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뭐 그 처음 요새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게 이제 뭔 게 있냐면 제가 정확한 병 이름이 너무 길어서 생각은 안 나는 그 영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질환이 그 특정한 효소들이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변이가 생겨갖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럼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발현이 돼서 그냥 기능을 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기능을 막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유전자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현이 되면 얘가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게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메신저 RNA 단계에서 얘를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기술이 그런 이제 약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쓸데없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병의 경우에는 그거를 막는 거죠. 그걸 막는 방식으로 mRNA를 활용할 가능성이 mRNA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쬐끄만 RNA 조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많은 치료제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그건 RNA일 필요도 없고 메시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메시지랑 조금만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조각들 DNA나 RNA 조각들을 넣어주면 걔가 나 이해됐어요.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 조각들 몇 개만 넣어가지고 딱 그게 기능이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거지. 단백질을 만들어지려면 리보솜이라는 그 구조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 mRNA가 그거가 다른 이 mRNA에 다른 DNA나 RNA 조각들이 이렇게 서로 베이스 페어링을 해서 조금만 붙게 되면 단백질 가서 만들 수 있는 리보솜이 못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mRNA 유전자에 변이된 mRNA가 설사 발현이 된다 해도 그게 나쁜 단백질을 만들지는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록에 빨간 블록이 딱 달라붙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빨간 블록이랑 비슷하게 생긴 녹색 블록을 몸에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럼 녹색 블록이 딱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게 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될까? 그 빨간 블록, 뭐 파란 블록 이런 그게 거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썼던 비유인데 뭐 아무튼 그 제가 질문에 했던 요지 핵심은
암 말고도 다른 질병의 그러니까 꼭 치료 mRNA 쪽으로도 말고도 네. 작은 RNA 여기서 이제 RNA 간섭이라는 네, 걸로 네, 제가 네. 설명을 했는데 간섭이란 건 방해한다는 얘기잖아요. 방해하죠. 그러니까 원래 RNA 몸에서 발현되는 mRNA의 기능을 막을 수 있는 조그만 RNA나 DNA 조각들을 넣어주면 그게 이제 얘네들이 발현이 되는 거를 억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건 아니라서 계속 넣어줘야 되겠죠. 되지만 계속 억제해서 치료 효과가 꽤 좋다는 게 입증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12살 동거인은 탈모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아빠는 걱정하고 있나요? 아 지금? 걱정하고 있죠.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질병들 중에 가령 이제 특정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병도 있지만 네. 뭐 효소 같은 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네. 생기는 병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거꾸로 이제 그 넣어주면 단백질을 되죠. 넣어주는 정상적인 커피를. 방식으로 또 네. 치료법을 새로 예. 개발하는 것도 지금 RNA든 뭐 RNA 조각이든 mRNA든 예, mRNA RNA 그때는 mRNA를 mRNA를 넣어줘서 넣어줘야 그 되는데. 효소를 네. 해가지고는 그게 지금 사실 유전자 치료제 원리잖아요. 유전자 치료제 요새 나오는 네. 거는 mRNA 치료제들은 다 그런 원리를 쓰고 그러면 있어요.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 결국 mRNA를 활용한 치료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요, 맞는 그렇게 겁니까? 하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거고 그건 또 조금 원래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완전히 고쳐버리면 사실 mRNA를 고칠 필요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고치는 거는 지금 아직 불법이에요. 네.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서 막 하는 것처럼 유전자 가위 같은 걸 써서 야 너는 뮤테이션 있으니까 잘라내고 뮤테이션 없는 폼으로 바꾸겠다. 이거를 하면은 그것도 유전자 치료예요. 지금 현재 근데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의 개념은 뭐냐라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효소가 만들어져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선천적으로 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유전병이죠.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효소를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를 몸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그게 이제 효소를 만들어 줘가지고 맞아요. 정상적인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전자 치료라는 게 결국 mRNA를 활용한 치료냐라고 했더니 아니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포함한, 유전자 치료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유전자 치료가 예.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는 DNA 자체를 다 고치는 것도 유전자 치료라고 하고 그건 이제 배아 단계에서.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건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바꿔도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세- mRNA를 넣어줘서 뭔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시켜 주는 하거나? 거는 엄밀히 말하면 유전자 치료가 아닌 거 근데 아닙니까? 그것도 그거는 이제 유전자 유전자를 치료죠.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승인받은 유전자 희귀병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메신저 RNA를 그런 이용한 유전자 방식으로.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메신저 RNA를 거기까지 잘- 뭐에다가 담아가지고 어떻게 전달할지. 잘 전달할 음. 거냐. 그래서 뭐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할지 뭘 아까 활용할지. LNP로 mRNA를 네. 싸서 넣을지 음. 직접 바이러스에다가 LNP라고 하는 게 이제 기름 기름 예, 예, 기름막, 기름막 리피드 조금 나노 지- 파티클이 예, 예. 파티클이죠. 네. 예. 아주 작아서 그냥 그런 이름이 예, 붙어. 캡슐 씌우는 겁니다. 유산균에. 예, 맞아요. 유산균 뭐 음. 장까지 살아가는 그런 거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세포 안까지 살아가는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치료인데 DNA 바꾸는 줄 알았더니 또 mRNA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모두 다 유전자 치료라고 하고 DNA를 고치는 치료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힘들고 뭐 RNA의 레벨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조절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RNA 백신처럼 mRNA를 밖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데다가 뭐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는 잘 들어가거든요. 바이러스에다가 그 mRNA를 발현할 수 있게 유전자를 우리가 넣어줘서 세포 안으로 들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mRNA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미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mRNA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 자체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한꺼번에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읽으시는 걸로 하고. 네. 아니 근데 그건 RNA 특강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개정판이 나올 네. 그 포스트 게놈 시대에도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대목들은. 자, 제가 너무 오늘 무식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니요. 저에게 생화학을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이제
때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비유를 잘 못하고 저한테 생화 가르치신 교수님들한테 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알면서도 약간 다시 한번 여쭤본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일부는 진짜 모르고 질문한 거.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엄마 아빠가 혼내면 DNA 문제인 것처럼 학생들이 잘 못하면 그건 교수님이 잘 못 가르쳐서 아닌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일단 선생이 이게 재밌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재밌어 보이게 지금 못하는 게스트가 거죠. 오늘 설명 못했다고 디스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약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JYP의 생화학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쳐. 우리 선생님들 디스한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더 이게 재밌게 했어야 되는 배우고 건가? 30년 지나봐 다 까먹지 지금.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송기현 교수님, 송기현 선생님 그 등장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송기현 선생님께서 초임 교수로 학교에 오셨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방송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포스트 게놈 시대 방송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생화학을 안 들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 그럼 선생님 수업은 안 들었네? 수업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화학을 들으면서 학교를 졸업 못할 것 같았거든요. 생물학과는 필수 아니야? 생화학이? 그 제 기억에 전공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었어. 에이씨, 생화학도 학부 때 안 들어놓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아는 척하고 뭐 이런 거야 지금. 근데 내가 JYP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생화학 들은 JYP보다. 아유 생화학 정말 네, 어려워요. 너무 많이 그리고 변해가지고 네. 너무 더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 많이 주입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공자들도 따라하기 벅차요. 맨날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진짜 재미로 여기 청취자분들 그 교보문고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맥락 없이 과학 사이언스 코너 가서 생화학 원서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요즘도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꺼워요, 진짜. 뭐 한 1000페이지 넘는 책들도 많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뭐 우리나라는 하버드 대학 그러면 껌뻑 죽는 게 있어서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군내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스트라이어라는 사람이 쓴 바이오 케미스트리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애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나라도 저보다 조금 선배들은 스트라이어 원서를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한글 교과서들이 막 나온 다음이라서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생화학은 정말 요즘에 다 생화학으로 수렴되고 있어요. 약간 생물학이 약간 생화학으로 다 수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더 바이올로지컬하게 가던가 아니면 굉장히 화학적으로 가던가. 네. 왜냐하면은 약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화학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화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화학을 안 듣고 할 수는 없어요.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생화학을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생화학을 제대로 안 들어서. 왜요?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신 거죠. 꼭 그 생화학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만 컨트리뷰션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송기현 선생님한테 생화학을 들었으면은 인생이 좀 달라졌을 아니야. 근데 엄청 저가 빡빡한 선생이었대요. 학생들 들으면. 졸업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막. 아니 요즘은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갖고 좀 널널한 선생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농담이 생화 있어요. 교수님 중에 널널한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널널한 사람은 없죠. 이게 네. 워낙 널널할 수 있는 과목은 그러니까요. 아닌데 가리키는 방식은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교수들이 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제 30대는 자기도 모르는 걸 가리키고 40대는 자기가 아는 걸 가리키고 50대가 돼야지 학생이 알만한 걸 가리키고 60대가 되면 기억나는 걸 가리키고 아우 60대 재밌네 그거. 근데 자기가 이거 기억나면 막 이거 가리키고 그런데 그 가리킬 때는 이게 이제 학생이 알만한 게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딴 데가 써먹어야지. 자기가 또 모르는 거, 자기가 아는 거, 학생이 알만한 거, 기억나는 거. 이제 학생이 알만한 걸 가리킬 정도가 되면 조금 있으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이런 인생의 그 슬픔이 거기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맛이 나는데 까먹어. 기억력이 안 나. 이제 기억이 안 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아유, 박재원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비유를 잘하면서. 아, 그래서 좀 더 이 라디오로 오디오로 설명하는 걸로는 뭐 충분히 잘 하셨고요. 근데 네. 여기서 책을 읽으면 좀 네.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 그 송기원의 말씀드리면서. 생명공부, RNA 특강, 그리고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 읽으면 저는 시리즈로.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말씀도 친절하게 하셨지만 정말 책은 친절하게 조근조근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에는 송기원의 RNA 특강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